안녕하십니까, 최재윤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상황 살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유민호 TBS 보도본부 기자 불러보죠.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5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여파에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더 늘었고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해외 유입을 제한 국내 지역 신규 발생 확진자는 138명입니다. 지역 발생 감염자도 1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확진자 98명이 무더기로 발생했고 서울에서 19명, 인천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대구에서도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인천과 광주, 충남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과 전남, 강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도 이틀 연속 3명씩 나왔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어제 사망자가 2명 늘면서 누적 4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고령층이 집단 감염에 노출되면서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을 기록했고 약 1,5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뒤 열흘 정도 지났는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통계가 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럼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경기 지역 한번 살펴보죠.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경기 광주시는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어제 6명이 추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16일 첫 환자 발생 후 엿새 만에 모두 111명으로 불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된 병동의 간호사 2명과 환자 1명, 간병인 그리고 기존 확진자 접촉자 2명입니다. 또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60대 여성도 병원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도 확진됐는데 이 병원의 확진자의 손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병원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말고도 다른 지역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어제 3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가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오나브 A병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앞서 같은 날 오후에 확진된 80대 입소자를 포함해 총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원 2곳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입주한 신명 프라자 건물에서는 현재 8개 요양원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확진자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이 밀집해 있는 만큼 그만큼 집단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안양구 마랑구 소재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와 직원 총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군포시도 같은 날 삼본동에 있는 남천병원에서 환자 5명과 간병인 3명 등 모두 8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는데요. 안양시설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27번 환자가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천 남천병원 역시 같은 날 확진된 안양 226번 환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확진자 가족까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N차 감염을 통해 총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점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군포시도 병원 5층 이동을 중지시키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소재 섬유공장과 관련해서도 어제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고령자가 많아서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현재 수도권에서만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방역당국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재 요양병원 30곳의 종사자 2,7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 영등포구 소재 한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 역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선 어제 하루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기준 5,8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수영장과 지인 모임, 콜센터 등을 고리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18시간 동안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 산모스포렉스 수영장에서 1명이 추가돼 총 8명이 확진됐고 서초 지인 모임에서도 1명이 늘어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콜센터인 강남 CJ 텔레닉스 관련도 1명 증가해 누적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경우도 7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구에서는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치구마다 또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강남구는 그제부터 대치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강사 2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21일 검체 검사를 받은 23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강남구는 전국 학원 강사들의 검체 검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구 확진자 1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개포동 소재 스타큐 당구장 관련자로 확인됐는데 강남구는 8일부터 19일까지 당구장을 다녀간 다수의 방문자들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방문자들은 조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북구는 다른 구의 확진자 관내 동선을 공개했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 분간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탐라종합 어시장에 머물렀고 이에 같은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30분가량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북구는 이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은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해 방문객 전원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라도 강남구 개포동 소재 스타큐 당구장과 관련해서 동선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빨리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소식 알아볼게요.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등교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어제 전국 18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 수는 어제와 변동이 없었는데 일단 사흘 연속 20곳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하루 전보다 3명 늘고 교직원도 1명 추가되면서 등교 수업 중단 학교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난 19일 기준 22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전 조사 때인 지난 12일보다 20곳 줄었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대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릴 텐데 지금 현장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먼저 오늘 초대해주신 초대 손님 저희가 두 분 모셔서 네,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0월 23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38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121명, 비수도권이 17명입니다.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 오늘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내며 이번 주 신규 환자 수는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르신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경기도 부산 지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1단계 사항에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고 종사자들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며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소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방역관리 실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도 이달 말까지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병상 확충 노력과 함께 최근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현재 환자 치료 여력은 비교적 충분한 상황입니다.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은 총 156개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동병상 대응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환자 치료 병상도 권역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한 부산의 경우에도 추가 확산을 차단하면서 중환자 병상 등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도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근시도와 중환자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방문업체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하여 물류센터, 직업소개소 등 취약업종 민간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 지도를 위한 현장 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등 계속 이어나가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 업종의 콜센터뿐 아니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콜센터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칸막이,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 물품 비용은 그간 콜센터에 하나하여 지원하였으나 밀집, 밀접, 밀폐한 3밀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직업훈련기관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에 의무화된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방역관리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25개소에 대해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비용을 지원하였고 원격 대체훈련 지침을 배포하는 등 비대면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들의 방역 사항을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투자 설명회, 사업 설명회 등 투자 권유 업체와 같은 유사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들 투자 권유 업체는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을 미끼로 하여 단기간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불시 점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탈법 투자, 사업 설명회의 영업 행위와 집합, 모임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 수신 행위 등에 대해 제재, 고발 조치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강남 테헤란로 주변과 같이 유사 방문 판매 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시작으로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와 등과 같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 방문 판매 업체의 활동은 방역상으로도 취약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사 방문 판매 업체의 활동은 사전 인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1단계에서도 방역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치약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대되는 등 기존의 감소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부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면서 사람이 밀집하는 시설의 방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느껴질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되고 마음이 지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생활 방역을 몸에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이 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5명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1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증가세가 좀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1단계로 완화시킨 것이 12일인데 예. 이 1단계 상황이 되어서 완화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실제로 지금 열흘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점점 증가세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접촉이 많아져서 이것은 감수하고서 하는 일인데 실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그 신규 환자 수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즉 요양병원 같은 데에 있어서 이게 네. 취약시설에 있어서 고령자들 같은 분들이 계속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이 집단 감염이 막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좀 다행인 것은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네.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이런 취약시설들을 지금 전수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막아질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진단 검사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핀셋 네. 방역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단검사를 바로 할 수 있고 또 PCR 검사 이외에도 신속진단검사라든지 면역진단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의학적인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예.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 생기면은 전수검사 다음은 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이 방역이 지금까지 계속 연속하면서 전수검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발생하고 지금 해도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진단검사라는 의미가 지금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바이러스를 안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내일 모레면 또 접촉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이고
또 철저한 즉 가능하면은 이런 환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즉 네. 전체적인 일반적인 환자들이 좀 증가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취약 지역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환자 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피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역의 제1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환자 자체는 특정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불분명한,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게 근데 생각도. 거꾸로입니다. 예.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20%가 넘어갈 때 불분명 환자들은 상당히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외국에서 유입하는 사람들이랑 많아졌죠. 이렇게 집단 예. 발생으로 환자들이 100명 이상씩 나오는데 감염원을 다 아는 것 때문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은 통계적인 착시일 뿐이지 이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그 노인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타겟팅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이거를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덧붙일 코멘트가 있을까요? 네, 방역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 직원 한 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의 집단 감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회가 지금 거의 금지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출퇴근을 하다가 환자라던가 아니면 동료들에게 옮기고 그런 동료들이나 환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단 감염으로 빵 터지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확진 환자들이 100명 이상씩 나오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지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되어야 될 것 예. 같은데 아까 백 교수님께서도 지금 대책에서 조금 더 치밀한 좀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 정기적인 풀링 검사,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집단 검사를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코로나19 유행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라던가 혹은 경기 지역에서 노인 요양보호시나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집단 감염이 나오고는 난 다음에 뜨거 하면서 막 네, 전수조사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어서 그 시설들이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네,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 네.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동부 지역이었으면 예. 다음 달은 서부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10명이나 20명 분량의 검체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분들만 다시 검사를 네. 하는 방식의 풀링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만 놓고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같은 네. 게 필요하고 만약에 환자들을 상대로 힘들다면은 환자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힘들다면 종사자들을 상대로라도 네. 약간 랜덤 검사하는 예.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이 뚫리지 않도록 좀 살피는 것이 조치를 필요하지 취해야 않을까 한다. 싶습니다. 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폐가 손상되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때 몸에서 면역 물질을 과하게 만들어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해법을 또 곧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근데 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물질일 뿐이지 그것이 예.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사이토카인 네. 폭풍이라는 그 현상을 확실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폐렴까지 가는데 또 괜찮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조절 단백질을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게끔 하는 조절 단백질인데 이것이 이 선천 면역에 이런 사이토카인 같은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폐렴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진단을 하면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 네. 아직 여기에 대한 치료제는 없지만 이 물질을 조절하는 치료제를 만든다면 치료제로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갈 길이 먼 얘기군요. 그건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일 시작이 사실 이런 거죠. 이런 패스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경로들, 네. 이런 대사 경로들을 알아내므로 해갖고서 어떤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예. 사실 찾아내는 일은 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지금 독감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런 경로들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덱사메타손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네. 이 면역 물질 자체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장기간 네네, 사용하면. 부작용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네. 심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조절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적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제라든지 진단의 목표 물질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의미가 있다. 있는 예.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물질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돼야 되고 아직은 시작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얘기해보죠. 방역당국이 흡연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중증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흡연의 결과가 코로나19의 감염과 위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금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니까 뭐 흡연은 역시나 만병의 근원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뭐 정신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것을 이 위험 인자라고 보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은 이 질환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흡연이라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입니다. 예. 즉 우리 호흡기 전체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많이 떨어뜨리고 이 담배를 피운다는 행동 자체가 마스크를 벗게 하고 호흡을 길게 내뿜음으로 해갖고 접촉이 많아질 예. 수가 있고 결국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권한다기보다 본인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담배를 혼자서 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피는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그 시설이 만약에 실내 시설이라고 그러면 접촉도 많을 것이고 예. 또 대화도 같이 하면서 마스크 네. 벗은 상태에서 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 백해무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꼭 금연하시라기보다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양구 기자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뭐 이제 흡연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저는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폐 기능을 비롯한 호흡기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흡연자들끼리 혹은 흡연자들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고 네. 또 흡연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야외가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네. 그 밀폐된 밀폐된 공간. 공간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흡연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기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참에 좀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담배 말고도 인생에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노담이라고 아세요, 혹시 교수님? 예, 뭐 네. 광고에서는 네, 봤습니다. 노담. 담배는 안 핀다는. 근데 거. 노담입니다. 예. 아, 근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났어요. 영국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일부러 좀 주입을 시켜서 경과를 지켜본다. 이게 치료 뭐 기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뭐 예. 젊은 층의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시켜보겠다 하는 개념인데 뭐 네.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자원을 죄송합니다. 네. 자원에서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급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약됐고 뭐 윤리적으로야 전부 쓰고서 하느냐 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영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유럽이나 네. 어디나 환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삼상 실험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거 뭐 몇 달 더 빨리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빠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굳이 그걸 할 할 필요는 필요가 없을 있느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어제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던 뉴스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발언을 처음 했던 전문가분에게도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보도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한 국회의원에게도 좀 약간 네.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뉴스입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뉴스냐면은 이제 그분이 주장을 하시기에는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정란이 필요한데 그 유정란의 독소가 백신 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심각한 사망 네.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걀에 있는 유정란, 네, 유정란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독성 물질이 백신 만드는 과정에 백신으로 들어가서 그 백신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사망이 나오는 거다라는 네. 근데 주장이 제가 이제 문제가 왜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딱 하나로 그냥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유통되는 백신 중에서는 유정란을 통해서 생산된 백신이 한 8, 90%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유정란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고 세포 배양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백신이 이제 S사를 통해서 제조가 되어서 유통이 되는 백신인데요. 근데 이번에 사망자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예. 그 유정란이 아니라 세포 배양이라는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하는 S사의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사망한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놓고 봐서도 지금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고 그 품질 문제의 원인이 그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했던 유정란의 독소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만약에 생각이 그게 듭니다. 사실이라면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서만 그게 문제가 돼서 사망이 나왔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가 안 인과관계가 된다라는 없다.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면은 네. 그 국회의원의 주장이나 혹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만한 분이신데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백신 제조와 백신 생산 공정을 놓고 보면은 네. 굉장히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과한 백신을 다년간에 거쳐가지고 유통해서 우리들이 맞아 왔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조 과정이나 어쨌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독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독소 때문에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예. 이제 그런 비슷한 반론을 정부에서도 내놓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보다 사망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전국 여기저기 곳곳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자들의 예. 양상이 특정 고령의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신을 이미 맞은 약 1,300만 명 분 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본다면은 뭐 백신에 무슨 독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사람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고 확대 재생산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백신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요. 자, 그럼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교수님. 당시에도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혹은 계절 백신이나 독감 백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맞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망했던 사례들이 좀 나왔나 보더라고요. 예, 그때 사망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예. 해에는 8명이었고요. 예. 그 이후 다 합쳐도 25명인데 요 2009년 10월 19일 날 접종받은 65세 여성 환자 1명만 네. 결국은 독감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이 되어갖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2010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실제 돌아가신 사이는 폐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고 뭐 길랑바레 네네. 증후군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 증상이 독감 백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증례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는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이후에 24명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부검에 의한 이런 인과관계의 규명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이 아주 미세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때에는 최종적으로 사망을 하는데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이 물질 자체가 직접적인 독성이 있어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검에 이제 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계가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미세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때는 독감 백신이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지금 부검 결과를 제가 뭐 다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령이시면서 굉장히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이 현재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독감 백신이 들어오면서 이물질이 들어오고 면역 반응도 그다지 심각하게 나타났지 않지만 우리 체내에서는 이분의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일 부분을 건드려서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이것을 사망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부검으로서. 그래서 이 부검에 한계가 있고, 있다. 아주 정밀하게 뭐 몇 달간에 걸쳐서 모든 물질들을 혈액학적, 조직학적 소견을 다 보면서 찾아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부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가서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직접적인 사연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할게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내린 것 같고 대한의사협회는 독감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하자. 또 백신학회는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미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맞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좀 걱정이 되시면 좀 며칠 미루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이시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꼭 맞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적인 이 집단 면역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라는 것이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신뢰가 깨진 건 사실입니다. 뭐 이 인과관계가 직접적이든 아니든 이거에 상관없이 네. 하루에 10명 이상씩 사망자가 나온다면 누구나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유행하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방역이 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가능한 한 네. 건강하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방역 수칙에 접종 수칙에 잘 지키면서 맞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덧붙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맞으셨다고요? 어르신들 예. 저는 맞았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제가 맞으라고 보내드렸고 맞으셨는데 어르신들이 맞으신 다음에 그 자녀분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모니터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접종 후에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격렬한 쇼크 반응 같은 게 이제 그 시점에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또 2주간에 걸쳐가지고도 혹시 몸에 이상 징후는 없는지 모니터링만 잘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잘 하면은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의 또 상당수는 그런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약간 미비했던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백신은 접종을 하시되 뭐 접종을 하신 다음에 가족들이나 혹은 그 이제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이 접종했을 경우에는 그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시기 동안에 네, 모니터링을 좀 지켜봐야 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강양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